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을 푸는 방송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저는 이상훈이고요. 먼저 신문 일면 기사부터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매일경제 일면 기사입니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그중에서도 1분기 성장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소비와 수출이 와르르 뒤에 무너졌다라는 말이 삭제가 돼 있는 겁니다. 1분기 성장률 마이너스 1.4%를 기록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기록을 한 겁니다.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겁니다. 그동안 코로나19 여파 2월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났는데 과연 어떨까 했는데 이렇게 확인이 된 겁니다. 다음은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자, 어제 가장 충격적이면서도 많은 분들이 많이 지켜보신 소식일 겁니다. 여성 공무원 성추행 시인 오고돈 부산시장 사퇴했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달 초에 집무실 호출에 신체 접촉을 했다고 스스로 밝혔어요. 피해 여성이 공개 사과 사퇴를 요구했고요. 그에 따라서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사퇴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어제 회견문 표현 중에 경중에 관계없이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그러자 피해자 측에서 그런 문구는 유감이다. 경중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명백한 거다. 또 이렇게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자, 사퇴가 됐기 때문에요. 부산시가요. 1년간 시정이 공백 상태에 이를 우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 4월에야 보궐선거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한국일보 보겠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뒷말하지 말라. 공개 경고에 기재부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수용했습니다. 동의한 거죠. 그동안 기재부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런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하는 거에 반대를 했거든요. 여기 보면 홍 부총리 질책한 지 이틀 만에 2차 경고를 어제 했습니다. 기재부 고소득자 기부 절충안 수용을 했습니다. 결국은 국채 발행 통해 재원 마련키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또 다루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방위비 13% 인상이 최선이다.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라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우리하고 미국 지금 방위비 분담금 협상 이게 타결이 쉽사리 안 되고 있어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13%까지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다라고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대통령 상식 넘는 인상 수용할 수 없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미 정상 통화 때 입장을 전하려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자체를 거론하지 않자 무산이 됐다. 이런 또 뒷이야기도 실려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네 분 패널 자리하셨는데요.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창렬 용인대 교수 나오셨고요. 그 옆에는요. 김관호 계명대 교수도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종근 시사평론가 나오셨고요. 마지막으로 최진영 변호사도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다룰 주요 이슈를 정리했습니다. 4월 24일 아침을 여는 키워드 4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성추행 몰락입니다. 부산시장 성추행 스스로 밝히면서 물러났습니다. 여러 가지 파장, 특히 정치적 파장이 있을 듯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자가격리하고 물음표가 찍혀 있습니다. 누구 얘기인가 하면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입니다. 지금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옵니다. 그리고 심지어 사망설까지 어제 돌았는데 일단 무게중심은 원산 쪽에 피해 있는 것이다. 코로나19 때문이라고. 이런 보도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키워드는요. 2분기가 더 걱정이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관한 내용이고요. 마지막은요. 끌려 나온 보건 전문가. 우리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미국입니다. 미국의 보건 전문가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장에 끌어내려서 어떻게 보면은 원하는 대답을 해라 이렇게 하는 모양새가 나타났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키워드로 오늘 내용을 정리해봤고요. 첫 번째 이슈는요, 경제성장 얘기부터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이른바 먹고 사는 문제인데요. 왠지 점점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일경제기사인데요. 1분기 마이너스 6.4% 소비 쇼크.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1분기가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1.4% 역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좀 더 들여다보면은요. 소비 부분은 특히 많이 줄었다는 겁니다. 확실히 코로나19 여파로 모든 분들이 움츠려 계셨잖아요. 지금 2월, 3월 달. 그 여파가 그대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2분기엔 혹독한 수출 한파가 덮칠 수 있다는 겁니다. 1분기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일단 이 기사의 그래프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2018년 1분기서부터 전분기 대비 성장률이 표시돼 있습니다. 보면은 쭉 그냥 그래도 1%대 가까이 갔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 1분기에 잠시 마이너스지만 그래도 마이너스 0.4 정도였어요. 그러나 지금 보시면 다시 회복이 됐다가 이렇게 뚝 떨어졌습니다. 사실 이 진폭은 상당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좀 더 표도 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체적으로 평균 마이너스 1.4%지만요. 항목별로 좀 자세히 설명이 돼 있거든요. 그럼 여기를 보셔야 돼요. 민간 소비입니다. 많은 분들이 돈을 못 쓴 겁니다. 안 쓴 겁니다. 타격을 받았겠죠, 당연히요. 이 민간 소비 이 숫자 안에는요.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의 눈물이 들어있는 마이너스 표시입니다. 이거는요. 그리고 1분기에 수출이 2%, 마이너스 2%를 기록했는데 이게 끝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2분기가 더 걱정이라는 거죠.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버터주전 수출마저 이달 들어 휘청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이너스 2%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성장 가속화 우려가 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우리나라 코로나19 어느 정도 지금 잠잠해지고 있고요. 잡아가는 분위기죠. 그러나 유럽과 미국 한창입니다. 우리가 수출을 할 것입니다. 당연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더 걱정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관련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0년 1, 4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은 전기 대비 1.4% 감소하였습니다. 코로나가 발생해가지고 크게 확산이 됐고 그래서 경제활동을 크게 위축시키면서 마이너스 1.4%포인트를 기록하였습니다. 중국이나 이런 데서 성장률이 1, 4분기에 크게 하락한 거, 큰 폭으로 하락한 것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마이너스 1.4%포인트를 한 것은 상대적으로 충격이 덜한 것처럼 느껴지는 감이 있지만 과거 우리 경제 성장 패턴에 보면 지금 현재 마이너스 1.4%가 그렇게 뭐 괜찮은 수준이다 말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여러 가지 설명을 했죠. 이게 과연 어떤 의미인가를 최천할 교수님. 네. 코로나19 여파가 확인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코로나가 미치는 게 우리에게 직접 가시적으로 들어온 거죠. 예. 이제 올 곳이 온 것 같습니다. 예. 앵커께서 잘 설명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이 경제가 수출 주도형 경제 아니에요. 예. 우리나라만 뭔가 코로나19가 좀 잡히고 조금 경제가 앞으로 정책을 또 한다고 합니다만 예. 재정 정책을 통해서 소비도 진작시키고 뭐 긴급 재난에 대해서 이제 뭔가 피난의 성격의 재정을 투여한다 하더라도 예. 해외 경제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뭐 구조적으로 어려운 경제 예. 구조거든요. 그 부분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예. 특히 IMF가 올해 연말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 1.2%로 예. 예상을 했거든요. 예. 그리고 세계 경제 성장률은 더 낮게 예측했어요. IMF가. 그건 우리나라는 그나마 좀 나은 편이에요. 거죠. 그게. 마이너스 3.몇 %인가 이렇게 이제 예측했거든요. 예. 세계 경제를.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민간 소비가 아까 보신 것처럼 굉장히 지금 낮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벌써 한 달이 넘었잖아요. 예. 또 5월 5일까지 연장된 상황이고. 일단 뭐 사람들이 거리두기를 하다 보니까 나올 수가 없고 예. 여러 가지 아까 말씀처럼 자영업자나 이제 소비업
그다음에 이런 중소기업이 뭔가 이제 생산도 안 되고 소비도 예. 안 되고 전부 이제 경제가 경직돼 가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이 수출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저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다른 나라들의 성장률이 전부 낮지 않습니까? 좀 그래서 이거는 재정 정책도 투여하고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야 된다. 소비도 진작시키고 그래서 예. 이거는 IMF 위기 그리고 금융 위기 예. 더 올라가서 소비 예. 위기가 70년대 있었는데 그 어느 경제 위기보다도 지금의 예. 위기가 대단히 심각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자, 여기 이 그래프 좀 보겠습니다. 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좋지 않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1분기 성장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2분기 전망치가 있습니다. 2분기 경제 성장률은 우리나라가 얼마나 될 것인가 여러 기관들이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나쁜 거는 마이너스 3.1%도 있고요. 가장 그래도 긍정적인 게 마이너스 0.3%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은 1분기보다 더 나빠질 것 같다는 쪽에 좀 무게가 실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요. 올해 전체 각국의 경제 성장률은 어떨 것인가? 이게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가 수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나라들이 좀 형편이 좋아야 우리나라 물건과 서비스를 사갈 거 아닙니까?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는 마이너스, 그러니까 국제통화기금 IMF가 전망한 건데요. 우리나라는 올해 마이너스 1.2%. 중국은 상황이 좀 낮습니다. 1.2%로 오히려 성장을 좀 하거든요. 근데 유일합니다. 여기 보면 일본, 브라질, 러시아 다 마이너스 5% 넘어가고요. 미국은 마이너스 6%에 근접하고 유럽은 마이너스 7%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물건을 만들어서 이 나라한테 팔아야 되거든요, 지금. 그게 문제인 거예요. 김문학 교수님. 네. 2분기 그 이후 더 걱정된다는 통계들입니다, 지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수치는 사실상 중국이 어떤 경제적 타격을 1, 2월 달에 집중적으로 이제 봤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결과로서 마이너스 1.4인데 예. 지금 이제 2분기로 가면은 결국에는 유럽하고 미국 것들이 반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근데 지금 우리 데이터 보지만 훨씬 더 상황이 안 좋아요. 예. 그러니까 중국만 해도 1.2 어떻게 보면 예. 긍정적인 어떤 성장세에 있는 건데 예. 나머지 나라들은 대부분이 다 마이너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 세계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소비 감축 그리고 국내에서도 소비가 안 되는 거죠. 양쪽의 소비가 다 막히니까 결국에는 이제 생산도 안 되는 것이고 생산도 안 되니까 우리가 고용도 이제 줄어들고 고용이 안 되니까 또 임금이 안 생겨서 또 소비가 줄어들고 이게 이제 지금 악순환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 지금 최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예. 지금의 상황은 우리가 이제 시장은 실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러니까 뉴딜 같은 대규모 재정 투입을 뭐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예. 돼버렸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인 어떤 소비 감축에 대한 대응책을 예. 실질적으로 전 세계가 같이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미국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재정 적자를 뭐 해서라도 예. 이 소비를 늘리는 그런 방식을 계속 해야만 세계 경제가 같이 살 수 있고 우리 같이 대우 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더더욱 예. 그런 것에 부응을 해야 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봅니다. 이종국 평론가, 이 마이너스 성장률이라는 거 실세 생활에서 피부로 좀 느끼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피부로 느끼는 정도가 아니죠. 왜냐하면 이제부터 닥칠 일들은 1929년에 세계적인 대공황 시절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미국의 전문가들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계속 단 한마디로 다 한 목소리를 내는데 예. 이번엔 진짜 다르다. 라는 게 지금 그 제목입니다. 외환위기 때요. 예. 외환위기 때는 일부 아시아 국가만 힘들었어요. 전 세계 글로벌 경제가 힘든 건 아니었거든요. 자, 2009년도의 금융위기는 사실 실물 부분은 살아 있었어요. 그 금융위기가 문제였죠. 그래서 예. 이명박 대통령도 G20에서 관세를 낮추는 방향으로 해서 예. 서로 간에 수출로 이 문제를 타결하자고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는 수출과 내수, 전 세계 글로벌 경제가 다 어려운 것이거든요. 예. 저는 해법에 있어서는 사실 조금 이견입니다. 어저께 유의미한 발표가 하나 있었어요. 한국경제연구원이 예. 이 데이터를 갖고 조사한 결과를 분석했는데 예. 재정의 무조건적인 확대는 도리어 저성장을 낳을 것이다. 그래서 성장률을 도리어 하락할 것이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재정 지출은 예. 사실 브레이크를 좀 걸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구조적으로 사실 이 경기 단기 부양책보다 구조적인 환경을 개선하는 게 저성장을 앞으로 장기적으로
자기장 저성장을 막는 길이다. 국책연구원이 발표한 좀 것을 멀리 보자는 뜻인 것 같아요. 그렇죠. 조금 더 이 눈여겨볼 대목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걱정들이요. 사실 코로나19 예방할 수 있다. 이것만 확인되면 다 해결됩니다. 근데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지금. 치료제도 없고요. 백신도 없고요.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안 나오고 오래 걸릴 것이라는 얘기만 나오고 있어서 지금 점점 더 각국이 불안한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이번에는 오거돈 부산시장과 관련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오거돈, 업무 가르쳐달라. 근무 시간 중에 불러서 집무실에서 성추행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를 제목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내용 좀 더 보면요. 피해 여성 집무실 불려간 건 처음이다. 뭐 이런 얘기고요. 5. 선거 후 사과. 이런 제안. 그리고 피해자가 이를 수용했다는 겁니다. 법무법인에서 사실관계 공증을 받기도 했다. 그러니까 변호사 앞에서 공증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과하고 뭐 사퇴한다 이런 거를 약속을 한 거죠. 이런 걸 공증을 받기도 하나 봅니다. 그리고 작년에 부산시 산하기관 성희롱이 불거지자 당시에는 오거돈 시장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엄벌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이게 뭡니까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럼 이 상황이.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아니 얼마 전에 이렇지 않았어? 이렇게 또 떠올리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옆에는 큰 사진으로 고개를 숙여 사과하는 모습이 실려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관련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한 사람에게 5분 정도의 짧은 면담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였습니다. 경중에 관계없이 어떤 말로도 어떤 행동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잘못을 안고 위대한 시민 여러분들께서 맡겨주신 시장직을 계속 수행한다는 것은 부산시장으로서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기대를 저버린 과오 또한 평생 짊어지고 살겠습니다. 최인영 변호사. 네. 요 기사 제목에 뭐 전체적인 정황이 다 담겨 있어. 상황이 어땠는지. 업무 얘기를 했다. 가르쳐달라고 했다, 뭔가. 구체적으로 뭐 컴퓨터 얘기가 좀 있습니다. 컴퓨터를 뭐 좀 가르쳐달라. 근무 시간 중이고요. 그리고 집무실입니다. 자, 이 경우에 지금 경찰이 내사에 들어갔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데 오거돈 시장 법적으로 어떤 처벌이 가능합니까? 사실 예. 어제 같은 경우에 제가 부산에 재판에 갔었어요. 아, 또 부산에 계셨어요, 예, 또 마침. 그래서 그 재판 전으로 이 그 뉴스가 나오면서 예. 주위에 계셨던 부산 분들이 깜짝 놀라고 충격을 받는 모습을 봤는데요. 사실 그 작년입니까? 그 충남지사 안희정 지사의 어떤 그런 성추행과 예. 성폭행과 관련된 어떤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데에 대해서 예. 굉장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황당한 일인 것 같고요. 지금 업무를 가르쳐 달라라고 해서 마치 일각에서는 예. 성폭법상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보다는 오히려 예. 형법상의 강제 추행일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다른 겁니까, 왜냐하면은 그러면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같은 경우에는 예. 한마디로 높은 사람이 아래 사람한테 그 지위를 이용을 해서 꼼짝 못하게 어떤 그 심리적인 상황을 만든 상황 속에서 추행을 하는 그런 것인 반면에 이 형법상 강제추행은 예. 폭행이나 협박으로 해서 추행을 하는 겁니다. 오늘 언론 보도를 보면은 여성이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예. 5분간 어떻게 보면 거칠게 5분간 저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추행을 했다라는 그런 언론 보도가 있는데요. 예. 사실관계는 물론 추후에 확인해야 예.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나온 언론 보도를 보면은 예.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의 의사에 반해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고 볼 가능성이 크고 그것도 예. 시간이 5분 가까이나 지속됐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 부분은 추행의 고의가 있다라고 볼 가능성이 있죠. 더불어서 아직까지 사실관계는 확인이 됐지 않습니다만 단순히 이것이 추행에 불과한 예. 것인가? 어떤 그
시장 집무실이 있고 예. 문이 잠긴 그런 상황 속에서 예. 과연 어떤 고의로 이와 같은 행위를 했는가에 따라서는 단순 추행을 넘어서 그 이상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예. 현재로서는 지금 그 피해 여성은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만 아시다시피 성폭행과 관련돼서 2013년에 예. 모든 그 성폭행이 예.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서 다 빠졌습니다. 아. 피해 여성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는 다만 피해 여성이 처벌을 바라지 않으면 처벌 수위만 조정될 뿐이지 처벌은 사실상 불가피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두 가지 어떤 혐의에 대해서 이렇게 좀 줄 수 있는 쟁점을 말씀하셨는데 두 가지 경우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처벌 수위는 어느 게 더 셉니까?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형법상 강제추행 같은 경우에는 예. 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예.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 반면에 지금 성폭법에 따르는 위계에 의한 그 업무상 위력에 의한 예. 추행은 그보다 훨씬 낮습니다. 아. 왜냐하면 폭행 협박이 없기 때문에. 아.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여성의 어떤 그 성적 예.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는 것이 강제추행이 훨씬 더 높다 보니까 아. 그 의도가 무엇인지 단순한 추행의 의도인 예. 건지 아니면 그보다 더 나아간 예. 것인지 이런 부분이 향후 어떤 수사의 핵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규정을 적용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네요. 그 처벌 그렇습니다. 수위는요. 네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거는요. 변호사시니까요. 법무법인에서 사실관계를 공증받았다. 이런 것도 공증의 대상이 됩니까? 그만큼 급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웬만하면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예.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은 그 4월 7일 예. 그 오전에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 피해 여성이 남자친구한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렇게 하니까 남자친구가 그 부산 시청까지 와서 거기 안에서 굉장히 밖에 소리가 날 정도로 굉장히 큰 뭐 소란이 그런 있었다라고 보도 내용도 하는 오늘 거거든요.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거가 거의 명확한 상태 속에서 예. 피해 여성의 요청을 거부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예.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좀 그 짚고 넘어야 될 것이 예. 이와 같은 일은 이 그 시청의 일이기도 합니다만 예. 개인의 일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개인의 변호사를 통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예.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은 이 정무라인이 나서서 이 문제를 이 총선 이후로 어떻게 보면 보도를 연기하자 이런 얘기를 한다면은 예. 선거를 바로 앞둔 시점에서 예. 공무원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 이 문제도 있을 수 있어서 단순히 성폭행을 넘어서 이 부분은 어떤 예. 그 시정에 있어서의 예. 어떤 선거법 위반 이 문제도 지금 현실적으로 그 문제될 여지가 없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마지막 분에 말씀하신 부분은 따로 또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 얘기는 본격적으로 할 거고요. 최찬일 교수님. 네. 지금 뭐 일각에서는 이런 주장도 있어요. 이미 이런 일은 전조가 있었다. 이미 전조가 있어서 이거는 예고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여긴 지금 아까 기사가 안 나왔는데 예. 어떤 이제 언론 보도 보면은 어디 회식 자리에서인가요? 그 옆에 여성분들 그게 같이 한 몇 앉아 년 있는 거. 됐죠. 그게 예, 됐고. 그때도 좀 논란이 됐어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저 사진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저 사진도 좀 보기에 따라서는 예. 글쎄 뭐 단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런 전조 같은 걸 느끼게 당시에도 하는 논란이 좀 예, 됐어요, 그 사진. 얘기가 좀 있었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오거돈 시장이 이거 말고도 좀 논란이 된 게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이미 예고된 게 아니냐 뭐 이런 지난해 사실은 어떤 미투 의혹 이런 그렇습니다. 제기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굉장히 그때 뭐 강하게 부인을 했죠. 부인해서 넘어갔죠. 예. 넘어갔는데 이제 이 부분이야 이렇게 또 터졌는데 예. 글쎄요, 재작년에 그 미투 논란이 뭐 우리 한국 사회 전체를 강타했었는데 예. 뭐 안희정 지사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어디 근무 시간에 집무실에 그것도 장소와 시간도 그렇고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예. 다들 지적하는 겁니다만 예. 이른바 성인지 감수성이랄까, 뭐 성평등 감수성 예.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이렇게 안 돼 있는지 이게 성폭행, 이게 성폭력에 해당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법률적으로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예. 최 변호사께서. 그래서 이게 글쎄 여러 가지 뭐 이따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예. 많은 논란을 알 것 같아요. 정치적인 예. 문제도 야기될 수가 있고 법적인 문제. 아무튼 간에 이 사회의 공직자뿐만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만 특히 예. 공직자들이 저렇게 위계에 의한 것인지 어쨌든 뭐 형법상에 의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저렇게 부하 직원을 이 집무실에 그것도 업무 시간에 뭐 불러서 예. 저는 추행한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어쨌든. 예. 그러니까 이건 좀 경찰이 이제 내사 들어갔으니까 어떤 좀 뭐 수사가 이루어지겠고요. 그 이후에 뭐 처벌 얘기가 나올 겁니다. 일단 그건 그렇고요. 그러나 이 사안이요. 단순히 이걸로 끝나지 않고 정치적으로 쟁점이 될 수도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어제는. 다음은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제 사퇴 발표를 하는 모습이 이렇게 서 있죠.
이 모습 옆에 제목을 봐주세요. 총선 전에 성추행. 그런데 총선 뒤에 사퇴. 이겁니다, 지금. 이게 정치권에서 논란인 거예요, 이게. 벌어지기는 총선을 좀 남겨놓고, 한 열흘 정도 남겨놓고 벌어졌는데, 바로 뭔가 조치가 있는 게 아니라 총선이 딱 끝나자마자 사퇴를 발표했다. 이거거든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총선까지 시장직 유지하게 해달라. 피해자 측에 읍소. 국민일보는 이렇게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직무실로 여직원불로 강제추행. 뭐 여기 추행이라는 것. 이게 여기서 말하는 강제추행은 그 혐의보다는 일단 추행을 했다. 이 뜻을 강조한 것 같아요. 수사받게 되자 울먹이며 퇴진선언 어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추문 내년 4월에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요 제목이에요. 총선 전까지 시장직 유지하게 해달라. 이걸 보면은 총선을 상당히 의식을 했다. 여당의 여권에 미칠 파장을 의식했다. 이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지금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또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총선 뒤 사태 공증까지 했는데 민주당과 청와대는 몰랐나. 이렇게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큰 일이었었고 부산 쪽에서는 엄청 얘기가 돌았을 거 아니냐. 그런데 몰랐다. 이렇게 물음표가 찍히는 겁니다. 지금. 자, 야당인 미래통합당. 청와대까지 보고된 거 아닌가. 민주당 사전에 알았던 거 아니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회견 직전에 알았다. 믿어달라.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오거돈 시장 총선 날 투표도 비공개로 했습니다. 원래 부산시장 정도의 자치단체장은요. 언론에 공개합니다. 이렇게 투표하는 모습이요. 다 나옵니다. 그런데 비공개였다. 부산 정가에선 이상하다. 이런 소문이 돌았다. 이런 내용까지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화면에 잠깐 봤던 그 논란이 됐던 사진. 요 2018년 사진인데 이것도 좀 싣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여야 여러 가지 주장들, 입장들을 내놨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오거돈 부산시장이 불미스러운 일로 임기 중 사퇴하게 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립니다. 이 일로 인해 부산 시정의 공백이 불가피해진 것에 대해서도 부산 시민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거돈 부산시장의 경우에도 즉각적인 징계 절차에 착수할 것입니다. 오거돈 시장은 왜 즉시 당에 알리지 않았나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오거돈 시장이 어떻게 판단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여성 인권과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성추행 이후 오 시장의 행보는 파렴치를 넘어 끔찍하기까지 합니다. 지난달 시청의 여직원을 집무실로 불러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고서는 주변 사람들을 동원해 회유를 시도한 것도 모자라 자진 사퇴 시점을 총선 이후로 하겠다는 그러한 파렴치한 제안까지 했습니다. 피해자의 인권마저 정치적 계산에 이용하고 끝까지 부산 시민과 국민을 우롱하고 속이려 한 행위입니다. 오늘 오 전 시장의 기자회견문 일부 문구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그곳에서 발생한 일에 경중을 따질 수 없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성추행이었고 법적 처벌을 받는 성범죄였습니다.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경중에 관계없이 등의 표현으로 되레 제가 유난스러운 사람으로 비칠까 두렵습니다. 이를 우려해 입장문의 내용을 사전에 확인하겠다는 의견을 수차례 타진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기자회견도 예상치 못한 시간에 갑작스레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 다시 이 같은 표현이 등장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성범죄 예방과 2차 피해 방지에 대한 부산시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피해자 측에서는 어떤 정치적인 판단 이런 거 없었다. 그냥 이렇게 원래대로 진행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오거돈 시장 측의 어떤 이런 태도나
이 시점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좀 공방이 오가고 있어요. 자, 이종호 평론가, 네네.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오거돈 시장의 사퇴 발표가 총선 전에 있었다면 네. 어떻게 됐을까요? 자, 오늘 신문의 제목 하나를 읽어드릴게요. 예. 자, 민주당 출신 부울경 단체장 모두 재판정에 서게 됐다. 그렇게 부산시장 됐네요. 빼놓고요. 울산시장 지금 선거 개입 사건에 예. 기소돼 있죠. 그다음에 경남도지사 드루킹 사건에 예. 재판에 있죠. 근데 부산까지 지금 만약에 아마도 수사 이후 기소가 된다면 재판정에 예. 서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앵커 말씀하셨듯이 이 제목이 총선 전에 그대로 실렸다고 가정을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민주당 출신 부울경 단체장 모두 재판정에 서게 됐다. 도덕적인 타격을 받게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이 정부에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 미투와 관련된 사람들을 모두 다 배제시켰어요. 예. 현역 의원들 예. 뭐 두 분 뭐 이렇게 그렇죠. 소문에 불과했지만 예. 그래도 불구하고 소문이라도 어쨌든 배제시켰습니다. 얘기가 나오면 다 배제했죠. 현역 의원들은 그만큼 이 문제가 굉장히 크게 확산될 수 있는 도화선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관리를 했었어요. 예. 두 번째, 부울경은 정말 물러설 수 없는 이 정부의 사실은 성지 같은 곳입니다. 낙동강 벨트 얘기가 계속 나오고 예, 예. 수도권은 수도권 싸움이지만 부울경이야말로 이 정부, 문재인 정부가 지켜내야 될 그런 사수해야 될 곳이었거든요. 예. 이 곳을 만약에 이 제목으로 예. 기사가 나갔다고 한다면 예. 이건 부울경 문제였을까요? 아니요. 수도권까지 그대로 밀물듯이 예. 타격을 받았을 겁니다. 수도권에서도 예. 이 정부의 도덕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을 겁니다. 예. 즉 이게 어떻게 되든 간에 다시 묻는 거예요. 청와대가 정말로 이걸 몰랐었느냐? 당연히 관리를 했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이유가 바로 두 가지에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김근학 교수님. 네. 그래서 이제 야당에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과연 민주당을 이걸 사전에 몰랐었는가? 청와대는 파악을 못하고 있었었는가? 그렇다면 알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뭔가 관리를 하고 있었던 거야. 뭐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되는데요. 사실 총선 전에 여권 내에서 미래통합당이 뭔가 한 방을 준비하고 있다. 막 이런 얘기가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또 그 얘기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요. 이제 그런 얘기가 실질적으로 이제 예. 증빙이 되려면 예. 어제 민주당의 행태가 잘 이해가 안 돼요. 어제 뭘 했냐면 디지털 성범죄 대책위원회 출범식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오전에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만약에 그걸 다 알고 있었고 오후에 만약에 오거돈 시장이 발표할 걸 알았다면 그 낭패 볼 일을 오전에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저는 이 관리를 민주당이 뭐 또는 청와대가 알고 했다. 예. 뭐 그렇게 야당은 또 뭐 이렇게 의혹을 제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워낙 이제 큰 사건이고 예. 그러니까 의혹은 제기할 수 있지만 예. 그러려면 그만한 증빙 자료가 또는 이제 증거들이 있어야 된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당에서는 예. 조금의 의혹도 있으면 거의 공천을 안 주다시피 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까지 사실 총선 앞두고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저는 이 부분에서 이제 오거돈 시장이 굉장히 치밀하게 관리를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것이 이제 총선 전이었던 거잖아요. 예. 사건은. 그러니까 이것이 알려진다. 그러면 거의 여권 내에서 공적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본인의 어떤 소속 정당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걸 분명히 의식을 그렇죠. 한 걸로 그건 보이는 뭐 거죠. 지금 우리가 PK 지역에서 6석을 이제 민주당에서 얻었잖아요. 그건 뭐 전멸이고 예. 수도권 지역도 뭐 저는 50석 이상 다 뺏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예. 사건이 실질적으로 총선 전에 알았다면. 예. 그러니까 엄청난 원죄를 이제 жил머지고 평생을 살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도 아마 총선을 넘기겠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본인이 이제 문제를 일으켰지만 관리를 좀 철저히 하려고 했을 그렇죠. 것이다. 그렇게 안 됐을 때 받을 수 있는 어떤 진영에서의 어떤 비난은 감당 수준이 안 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공증까지 가게 된 걸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청와대나 민주당이 그걸 알 수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인영 변호사. 저는 의견이 좀 다른데요. 예. 제가 말씀드렸듯이 당일 있었던 정황을 봤을 때는 예. 과연 다른 사람들이 몰랐을까 하는 거에 대한 그 합리적 의문을 좀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말씀드렸듯이
시청에 있는 시장 예. 그 사무실에 아무나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피해 여성이 자기와 지인에게 전화를 해서 예. 지인이 직접 찾아와서 이 그 시장의 어떤 사무실까지 직접 들어가서 강력한 항의를 했다는 그런 예. 상황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 상황 속에서 경찰이 왔을 가능성이 크고 일단 보도가 그런 내용이 또 보도가 되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기 지금요. 때문에 그런 상황이 과연 경찰이라든가 정보기관에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그 이후에 그렇다고 하면 지금 부산시 공무원들이 지금 말씀드렸듯이 공개하는 것도 총선 이후에 공개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밝혔단 말인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정무 그 라인에 있는 공무원들이 직접 관련돼 있을 그럴 가능성이 높은 상황 속에서 예. 과연 그것이 외부적으로 정보기관이 몰랐을까 하는 합리적 의문을 지금 야권에서 정하고 있고 예.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마치 예전에 그 이른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도 경찰의 포갑이었지만 예. 더 중요하게 보는 정치적 맥락이 보는 것이 그것을 예. 은폐하려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어떤 그 민주 진영에서 비난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성에 대한 어떤 성폭행 그것을 그 정치에 이용하려고 예. 했던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여당의 어떤 그 야당 측의 의문 제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당 측이 예. 분명한 답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단 통합당은 여당이 뭔가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의심을 하고 있고요. 민주당 쪽에서는 펄쩍 뛰면서 회견 때 보고서야 알았다라고 이런 입장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지금. 예, 최창영 교수. 그래서 이게 알 수가 없죠. 알았는지 몰랐는지 여권에서. 근데 이건 이것이야말로 워낙 예민한 문제입니다. 예. 만약에 민주당이 이걸 알고 은폐했다면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거 성추행의 차원이 아닌 거죠. 그건 완전히 정치적 이제 이슈로 넘어가는 예. 문제인데. 글쎄요, 지금 저 사건이 워낙 큰 것이기 때문에 예. 지금 우리 최진영 변호사의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합리적으로 예. 의심할 수 있습니다. 예. 야당이 사실 뭐 이런 의심 제기하는 건 당연한 건데 정무라인이 개입됐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부분을 좀 이제 총선 후에 이제 예. 처리하려고 사퇴하려고 말이죠. 그렇다면 얼마나 관리를 했겠어요. 물론 이제 정보기관이 여기서 말하는 정무라인은 부산시의 정무라인입니다. 부산시의 정무라인이죠. 예. 부산시의 이제 그 정무라인이 관리를 했을 텐데 예. 이걸 얼마나 철저히 하지 않았겠어요? 부산시 정무라인이. 근데 이거를 그렇게 쉽게 알 수밖에 없게끔 했을까? 나는 그것도 합리적인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것이라서 예. 이거야말로 추론이거든요. 알았을 예. 거다, 몰랐을 거다라는 게. 그래서 일단 아직 뭐 확실한 건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너무 또 물론 알려진 그 확실한 근거가 있으면 뭐 당연히 공개해야 되겠습니다. 예. 야당에서 예. 그 전에는 이걸 또 정치적 쟁점화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지금 무슨 뭐 코로나 얘기도 하고 예. 그러잖아요. 그래서 선거 끝나고 예. 야당 내부에 여러 가지 반성 그리고 예. 뭐 비대위 뭐 여부 이런 거 하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또 정치권이 얘기하지 말고 정확한 예. 근거와 논거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얘기를 해라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정치권에 갑자기 어제 네. 불거진 이슈입니다. 지금. 자, 그런데요. 오거돈 시장의 사퇴 발표 이후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정치권 참 냉정합니다. 벌써 다음 부산시장은 누가 될 것이냐. 정치권 또 여기에 또 관심이 가고 있습니다. 참 정치라는 게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래요. 참 매몰차다. 벌써부터 이런 얘기를 하는가. 그렇게 하면서 기사는 또 실려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차기 부산시장 후보에 여당에서는 김영춘, 조국, 문성근. 야당에서는요. 김세연, 이진복, 안철수. 여기 보면 김영춘, 김세연 이쪽은 저 부산 쪽에서 활동을 하시는 부산이 어떤 근거가 되는 이런 정치인인데 조국, 안철수. 이렇게 여기는 고향이 또 이제 그쪽이라서 이진복, 문성근 뭐 여러 명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요. 이와 관련해서 패널 네 분께 질문을 좀 드릴게요. 패널 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차기 부산시장 후보로는 어떤 분이 떠오르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적으신 분도 있고 적고 계신 분도 있네요. 일단 보겠습니다. 내용도. 내년 4월 7일 보궐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1년 정도 남았습니다. 여기 보면 김세연 미래통합당 의원이 후보로 어제 거론이 됐거든요. 그러자 김세연 의원이 지배주진 회사가 상한가를 기록했어요. 주식시장에서. 이런 반응을 보인 겁니다. 아무튼 그렇군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요. 다음 기사도 있습니다. 원래 뭐 예정이 돼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의료봉사 약속 지키려 안철수 또 대구 간다. 이번 주 내로
향후 활동 방향 정리. 그런데 앞선 기사에 안철수 이름이 거론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다 쓰신 분 앞에 걸어주시고요. 그럼 먼저 이번에는 이종근 평론가부터 좀 보겠습니다. 어떤 후보가 머릿속에 떠올리셨습니까? 네, 조국이라고 쓰셨네요. 네, 조국 교수를 썼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죠. 예. 사실 조국 교수가 지금 재판 과정에 있습니다만 예. 선거는 내년 4월 7일에 열릴 겁니다. 예. 그 재보궐선거가. 예. 그렇게 되면 현 정부가 지금까지 했던 그 행보를 보면 언제나 현 정부라기보단 현 민주당 진영이 했던 그 행보를 보면 이렇게 재판에 뭐 걸려 있거나 기소를 했거나 이런 인물들을 도리어 선거에 내보냅니다. 예를 들어서 드루킹 사건 때 김경수 의원은 그 당시에 사실 기소되고 재판에 넘겨져야 되는 상황인데 경남도지사에 출마를 시켜서 살아 돌아오죠. 예. 김경수 도지사 재판정에서도 얘기합니다. 나는 유권자들에게 이미 심판을 받았다. 이 얘기 굉장히 기시감이 있죠. 최근에도 듣지 않았습니까? 당은 다르지만 최강욱 열린민주당 당선인이 유권자의 심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저는 근데 이 진영에서의 마인드가 거의 비슷해요. 황운하 전 대전지방경찰청장 마찬가지입니다. 예. 마치 자기가 그 울산 선거 개입에 대해서 유권자가 심판했다는 듯이 지금 행보를 보이고 있어요. 즉 이번 조국 교수가 왜 거론이 될 것 같으냐면 예. 조국 교수 개인의 어떤 뭐 그 능력 이걸 떠나서 조국 교수의 그 도덕성 문제는 예. 사실 개인의 도덕성, 일가족의 도덕성의 문제가 아니라 예. 이 진영에서는 지금까지 민주진영의 도덕성과 연관시켜서 생각을 하거든요. 예. 이걸 회복시켜주는 방법은 바로 이렇게 선거에 나서서 유권자의 심판을 다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방법을 또 택하지 않겠느냐. 저는 지금까지 보인 행보들을 봤을 때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조국 것이죠. 교수의 출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서 좀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최진영 변호사도 조국 교수 이렇게 쓰셨네요. 그렇습니다. 조국을 부산으로. 사실 그 지금 오거돈 지사가 예. 그 이와 같은 그 사태를 하자마자 바로 친문 진영 내지 친조국 진영에서 나왔던 키워드가 조국을 부산으로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이종근 그 평론가님이 말씀하신 그 취지인 건데요. 한마디로 사법적 의혹을 정치적 승부로 극복하는 전략이 현재의 어떤 민주당의 그 유력 정치인에 대한 어떤 그 계속 그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그런 전략인 것 같은데 다만 한 가지 변수는 아시다시피 지금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부인인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는 20가지 이상 그리고 또 조국 전 장관 본인에 대해서는 한 10여 가지의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아마 1심 판결이 내년 4월 7일 전까지는 충분히 내려질 가능성이 있어서 그게 하나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번 총선에서 180석 정말 전무후무한 어떤 그런 국민적인 그 지지를 받았는데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계속 이와 같은 그 어떤 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이어진다고 하면은 이럴 가능성 전 배제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선거가 끝나자마자 초대형 악재가 민주당에 지금 불거전간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뭐 조국 전 장관을 밀 수 있을지 정치적 의미에서는 이와 같은 해석이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일어날 가능성 거의 저는 제로에 가깝다고 봅니다. 만약에 조국 교수가 물망에 오른다면 재판 중인 가운데도 출마는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예전 같은 경우에 이른바 옥중 출마하는 케이스도 있었지 않습니까?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유죄가 될 경우에는 굉장히 도덕적인 문제 이런 부분이 오히려 여당의 어떤 그 운영에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설명을 듣고 보니까 내년에는 원래 선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갑자기 선거가 생겼어요. 부산시장 선거라고.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후보군들이 출마한다면 이게 또 큰 정치적인 어떤 이슈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또 생각이 드네요. 자, 이번에는요. 김건욱 교수님은 김혜영 의원을 쓰셨네요. 조국 교수를 얘기하면 부산시장을 너무 역할을 너무 과소하게 보는 것이다. 과소하게 보는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재판이 진행 중이고 유죄가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당장에 시장이 됐다고 한다 그러면 또다시 유죄가 나왔을 경우에 뭐 이 유고 상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직무를 수행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을
우리 부산 시민이 받아들일 수 있을 거고 또 민주당이 그런 상황이 예견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지 않는데 공천을 할 것인가. 저는 그 자체가 이제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그러니까 부산에 계신 부산 시민들을 생각하면 그러지는 그렇죠.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는 예. 말씀. 저는 오히려 김혜영 의원을 얘기를 한 것은 예. 여기서도 이제 조국 전 장관의 얘기가 나오는데 예. 그 국면에서 상당히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했어요. 어떻게 보면 쓴소리를 그렇죠. 한 거죠. 쓴소리를 하고 뭔가 이렇게 정확하게 어떤 진영이라든가 뭐 이런 것에 기준을 두지 않고 예. 그런 자세를 보였다는 것이 저는 이런 오거돈 시장이 전 시장의 어떤 이런 사태에서 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좀 갖고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부분에서 PK적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전략적인 위치에 있어요. 지금 민주당 예. 입장에서는. 그래서 놓칠 수 없는 것인데 저는 이참에 세대 교체를 해서 새로운 어떤 인물들을 사실상 부산, 경남, 울산 지역에 배치를 하고 새로운 어떤 이미지를 예. 구축을 해서 신뢰를 다시 얻는 방안을 가져가야지 지금 뭐 여기서 미봉책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세대 교체 얘기하니까 김혜영 의원이 40대죠, 지금. 그렇죠. 40대 초반입니다. 그리고 예. 원칙적인 어떤 정치 행보를 보이고 있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한번 좀 거론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좀 지켜볼 만하다라고 그렇죠. 지금 판단하신 거네요. 최청열 교수께서는 김영춘 의원을 쓰셨습니다. 네, 앞서 말씀 듣고 보니까 다 일리가 있게 들리는데 예. 전 조국은 아닌 것 같아요. 거기는 아닌 것 같다. 거긴 번지수가 좀 잘못된 것 같다. 제가 이렇게 뭐 이게 적은 것만 말씀드리면 되는데 예. 제가 왜 그 말씀드리냐면 뭐 다들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요. 조국 교수를 소환하면 예. 조국 이슈가 다시 불거지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또 그 얘기를 그럼요. 하게 되겠죠. 그럼 이게 다시 도돌이표가 되고 정권엔 대단한 부담이 될 겁니다. 또 지정으로 갈릴 것이고 저는 그래서 조국 교수를 예. 부산시장 후보에 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저는 이렇게 예. 보는 것이고. 예. 그러니까 뭐 정치권이 냉정하다고 말씀하시는데 냉정이 이종근 냉정하네요. 평론가하고 최인현 변호사 쓰셨는데 여기 제로에 가깝다고 말씀하셨네요. 저도 제로에 가깝다고 말씀드렸어요. 쓰시고 맞아. 쓰시고는 가능성이 낮다고 하셨죠. 저는 예. 100%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내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100%. 예. 어쨌든 뭐 저는 뭐 거의 이제 불가능한 얘기라고 보고요. 김영춘 의원을 제가 적은 이유는 예. 우리 김영춘 의원 현재는 의원이죠. 현재 의원입니다. 네, 아직까지. 의원입니다. 김영춘 의원과 서병수 이번 당선자 부산시장 보면은 상당히 그 의원이죠 부산시장이 아니라 굉장히 그 각축을 벌였단 말이에요. 그 김영춘 의원은 아무튼 만약에 이번에 당선됐다면 예. 여권 내에 차기 주자로도 거론도 거론된 됐습니다. 인물이에요. 그리고 사실 부산이 어려운 곳인데 계속 도전을 도전했고 해왔거든요. 지난번에 당선됐고 말이죠. 예. 그리고 김영춘 의원이 여권 내에서 갖는 비중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다면 김영춘 의원이 이번에 이제 낙선하고 아주 좋은 기회로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저는 지금 우리 김관옥 교수 말씀처럼 김혜영 의원도 전 뭐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당내 경선을 거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김혜영 의원과 김영춘 의원의 경선 뭐 저는 상당히 부문을 일으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좀 김영춘 의원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그 언론들도 보면 뭐 여러 이름을 거론했지만 사진을 2명을 딱 썼어요. 이것도 의미가 좀 있겠죠. 아무래도 뭔가 현실적인 판단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김영춘, 김세연 각각 여당과 야당의 어떤 인물을 사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고민이 생겼네요. 각 당에 또 과연 또 이게 때가 되면 또 후보를 내야 되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김정은 위원장의 행보 오리무중입니다. 처음에는요. 시술을 받은 거 아니냐. 시술설. 그러다가 위독설로 갑니다. 그러다 어제는 사망설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나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 많은 언론들은요. 원산 쪽에 가 있는 거 아니냐. 코로나19를 피해서 뭐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보겠습니다. 김정은 경호원 코로나 감염되자 원산에서 자가격리 중이다. 일본 언론의 보도입니다. 내용이 꽤 구체적이죠. 뭐 경호원 얘기까지 나왔으니까요. 현지 특각의 체류 확인. 여기서 말하는 특각은 아주 뭐 잘 갖춰진 숙박시설을 말하죠. 특별한 뭐 집, 뭐 직역을 하면 그런데 아무튼 이런 데 머무르고 있다는 거예요. 특각 인근엔 지붕을 씌운 전용 열차역이 있고요. 활주로에 있던 자리 승마장을 만들었다. 정보당국
정상적 통치 활동 수행이다. 뭐 이렇게 또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여긴 좀 더 구체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미국 당국자의 말을 인용했는데요. 김정은 원산에서 걷는 모습이 포착됐다. 걷는 모습이 포착됐다는 거는 뭐 별 이상이 없다라는 뜻이 되잖아요. 측근 코로나 걸려 평양을 떠난 듯하다. 우리나라 NSC 국가안보회의, 국가안전보장회의는요. 어제 뭐 회의를 열었는데 북한 내부 특이 동향 없다. 뭐 이런 또 입장도 나왔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관련 영상 하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Kim Jong-un is still in full control of the Korean nuclear forces and the Korean military forces. I have no reason not to assume that. 이종근 평론가한테 질문을 드렸는데 이게 답을 하기가 어려운 질문이잖아요, 이거를. 네. 그러니까 이게 알 수가 없어서요, 지금. 네. 근데 구체적으로는 뭐 경호원이 감염, 그래서 평양을 떠나서 원산에서 피신 중이다. 뭐 이런 겁니다, 지금 나오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예. 지금 몇 가지,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과 예. 우리나라 3개국의 당국과 그다음에 언론들의 이 이야기들을 다 종합하면 예. 그래도 믿을 수 있는 정보들을 하나씩 이제 예. 추려보면 하나는 시술이든 수술이든 치료는 있다. 왜냐하면 3개국이 공통적으로 지금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뮤양산이냐 원산이냐 뭐 이런 차이였지만 원산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 동해안 쪽으로 뭔가 좀 예, 동해안 쪽인데 원산 쪽으로 좀 무게를 두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보도들에서 우리가 확정적으로 예. 어떤 그 건강 상태의 중함과 뭐 위중함을 따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워낙 정보가 한계가 예. 있으니까. 그런데 저는 오늘 나온 기사가 굉장히 유의미한 기사가 하나 있다고 봅니다. 뭐냐면 한미 공중 군사 훈련이 있어요. 연합 공중 군사 훈련을 계속 미뤄왔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공중 훈련이라는 건 죽음의 백조라고 그래서 정찰기라든지 예. 폭격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근접하게 지금 이 북한과 이 예. 일대에 특히 원산도 지금 포함이 돼 있다고 기사는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예. 그 일대에 지금 비행기를 띄웠다는 이야기거든요. 공중 훈련이기 때문에. 무슨 의미일까요, 그럼? 첫 번째는 이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반대를 해왔어요, 북한이.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계속 연기돼갖고 작년에 치러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지금 이미 20일 날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 북한이 반응이 없다는 게 저는 일단 이게 왜 반응이 없을까? 통상적 같으면 맹비난을 하죠. 당연히 맹비난을 하죠. 그런데 맹비난 때문에라도 어쨌든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그걸 계속 연기했다가 지금 실시를 20일 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 지금 며칠째 한 사흘째 계속 하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이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점. 예. 이런 점들은 굉장히 지금 북한이 전체적으로 상황 관리를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위중함이나 혹은 뭐 생사에 관계없이 북한에서 지금 이 전체적인 어떤 예. 관계에 있어서 아주 보도는 지금 그냥 아주 흔한 보도밖에 예. 없어요. 아주 위중한 보도. 그러니까 예. 노동신문이라든지 중앙통신이 급격하게 비난이라든지 이런 것도 수위가 예.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의미하게 바라봐야 될 점은 북한에서 지금 이 지도부의 그런 상황 관리가 예. 정지돼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뭐 나쁘다, 좋다, 뭐 생사 이런 거는 상관없이 예. 그런 조심스럽게 추정해 볼 수 있는 게 군사훈련 재개와 북한의 무반응. 이 두 가지는 좀 봐야 되는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미국의 군사훈련에서 북한이 별다른 반응이 없다. 이건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분석이셨어요. 이렇게 자꾸 이른바 유고설이죠. 어떤 내용이든 유고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아직 뭐 모습이 공개가 되지는 않고 있어서 계속 이어질 듯한데 이런 상황에서 이른바 북한의 후계 구도에 관한 얘기들도 또 같이 나오고 있어요. 뭐 일본에서 나오고 있고 국내에서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요. 그와 관련된 저희가 주장, 이야기를 좀 준비했는데 들어보겠습니다. 김여정 밑에 있는 그러한 최측근 보좌 그 엘리트층이 어느 정도 올해 김여정과 함께 김여정을 새로운 지도자로 받들고 가겠느냐. 네. 이게 문제인데 제 생각에는 이러한 과도기가
김정은처럼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받들고 있는 이 세대들은 다 지금 60대, 70대, 지금 네. 80대입니다. 그러니까 김여정과 거의 30년 그들의 눈에 보는 김여정은 완전히 애승이죠. 다른 하나의 옵션은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김평일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자, 김정은 위원장이 30대 중반의 나이입니다. 그러나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런 후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각국이 아주 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좀 보고 있거든요. 자, 지금 태국민 당선인이 여러 가지 설명을 했어요. 김군학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유는 김정은의 건강이 안 좋고 또 아들이 10살뿐이 안 되거든요. 어리죠. 그러니까 사실상 계승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예. 그러니까 그 다음엔 누구냐 뭐 이런 이야기인데 김여정이 가장 이제 많이 사람들에게 거론이 되고 있는 건 맞죠. 근데 태국민 당선자가 지금 김평일, 그러니까 김정일의 동생을 이제 거론하면서 지금 또 다른 얘기가 이제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그렇죠. 논란이 되고 있는데 체코 대사를 굉장히 오래 했잖아요. 최근에 이제 불러들인 거를 알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권력의 속성을 보면 이 권력이라는 것이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몇십 년 동안 해외에 있던 분이 와가지고 갑자기 김정일의 동생 숙부, 김정은의 숙부 뭐 이런 차원에서 권력을 잡는다? 저는 거의 동의하기 어렵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김정은의 권력 체계를 옹이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크로니 계급이라 그러는데 이들의 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상 김평일은 그런 계급 일종의 이제 그런 세력들이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저는 계승할 가능성은 매우 낮고 그리고 지금 김정은이가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친근하게 그리고 자기의 얘기를 하는 사람이 김여정이라고 본다면 만약에 위기 상황이 오면 김여정일 가능성이 저는 제일 높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지금 무슨 후기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옛날 중세시대 때 무슨 역사책에 나온 얘기도 갖고 있고요. 아니면 무슨 소설 속이나 등장하는 무슨 왕위 계승 뭐 이런 숙부가 등장을 하고 여동생이 나오고 지금 뭐 권좌에 앉는 사람이 건강이 나빠지고 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요. 21세기입니다, 지금요. 이게 우리가 맞닥뜨린 현실이죠, 이게 지금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재난지원금 관련된 논란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내용 좀 보겠습니다. 기재부 결국 백기투항. 백기투항이란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 가구의 100% 지급 최종 동의했다. 그동안 기재부는 70% 얘기를 계속 주장했는데 결국 총리까지 나서서 어떤 강한 입장을 내놓자 뭐 동의를 했다 이겁니다. 정세균 총리 여당 기재부 전방위 압박 추가 재원은 국채 발행으로 고소득층 기부 세액공제 방안 추진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본인의 이제 주장을 굽힌 게 된 거죠.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그러자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홍남기 사의 표시했지만 정세균 총리 만류로 접어 기재부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뭐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뭔가 본인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국무총리에게 뭐 누를 끼쳤다. 여당에 약간 뭐 불편하게 했다. 그러니까 내가 책임을 지겠다. 사의를 표시했지만 정 총리 만류로 접었다. 사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경제중대본 뭐 수장을 맡으라고 대통령이 지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그만두게 되는데 일단 본인이 어떤 책임을 느끼고 사의를 표명한 걸로 알려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최창희 교수님.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리고 지금은 어떤 생각일까요? 그 70%까지 주자는 게 이제 당정청이 합의했던 거였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바뀌었어요. 기류가 선거 기간 중에 바뀌었는데 어쨌든 홍남기 부총리는 경제관료고 아무래도 정치 쪽에 있는 당과 청와대와는 좀 다른 길이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재정의 건전성을 상당히 의식을 했던 건데 이 상황 자체가 그래서 70%까지 줄여 했지만 기준을 둘러싸고 굉장히 논란이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긴급 재난 지원인데 긴급하지 않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흘렀고 그리고 이제 여러 얘기가 나오고 하다못해 야권에서도 1인당 50만 원 주자. 황교안 대표가 그런 얘기 했지 지금 않습니까? 지자체들이 먼저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고요, 지금요. 그런 상황 속에서 홍남기 부총리는 자기 뜻을 이제 굽힐 수밖에 없는데 이게 이제 여권에 자꾸 갈등으로 비치기 때문에 이 야당에서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당과 정부가 합의해 와라. 그럼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이제 민주당 집권당과 이 정부 청와대의
어떤 갈등이 비춰지는 게 대단히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저는 그래서 청와대가 정리를 한 것 같고 예. 거기에 이제 정세균 국무총리가 역할을 좀 중간에서 한 것 같은데 아무래도 뭐 홍남기 부총리로서는 어쨌든 간에 예. 사의가 받아들여지지 않든 예. 사의를 표명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워낙 여권 내에서 강력한 소신을 펴왔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걸 이제 사의를 표명했는데 최근에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그 박능우 복지부 장관의 어떤 그 말 때문에 조금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아무튼 이 코로나19라는 엄청난 이 강을 걷는 데 있어가지고 보건당국도 마찬가지고 경제당국도 지금 같은 맥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정부로서는 사의를 받아줄 수 없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위기 상황이니까 위기 상황에 그렇습니다. 예. 장수를 바꿀 수 없다. 네, 그런 그런 취지에서 좀 맥락입니다. 이건 어려운 거다. 예. 뭐 그런 내용도 좀 있습니다. 다음 기사 관련 기사 하나 있는데요. 보겠습니다. 주머니에 들어간 돈 쉽게 나오겠나? 그러자 전액 아닌 일부 기부도 방법이다. 그러니까 이게 자발적 기부라는 방침을 정하니까 여러 가지 그래서 이래요. 난해한 고차 방정식이 됐다 지금. 뭐 다 기부냐 일부만 기부냐 아니 한 번 줬는데 그게 나오는 게 쉽냐 아예 처음부터 안 받게 해야 되는 거냐 뭐 별 얘기가 다 있습니다 지금요. 참여율 높이려 그러니까 자발적 기부의 참여율 높이려 기부 그러니까 수령과 기부 의사를 하나씩 한 명씩 물을 수도 있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여야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IMF 때도 그 근무기를 통해서 국민들께서 함께 협력하고 힘을 모았던 그런 경험과 저력이 있거든요. 예. 사회 지도층이나 예. 또 고소득자들께서 또 솔선수범해서 참여하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 꽤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정부 운영을 시민단체 운영하듯이 하는 것 아닌가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나라를 협찬받아서 운영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최윤영 변호사. 네. 정부 방침이 이제 자발적 기부를 통해서 이제 받는 대상자를 줄이고 그리고 재원을 좀 아낀다 이런 취지인 거예요. 자, 아무래도 정부니까 공무원들부터 특히 고위 공무원들부터 자발적 기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지금. 말은 좋겠습니다라고 예. 하지만 빨리 내 이건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지금 선거 전까지만 해도 뭐 공무원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어떤 복지 혜택을 늘린다라고 하다가 선거가 끝나자마자 바로 얘기 나왔던 것이 공무원의 시간의 수당 삭감. 그것을 통해서 이제 이와 같은 저소득층에 대한 어떤 지원 이런 얘기를 했고 더불어서 지금 또 한 번 나왔는 것이 사실상 이렇게 반환을 하는 기부를 하게 하는 것은 제일 먼저 캠페인 나설 것이 공무원일 것은 뭐 불보듯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거기에 호응하는 착한 공무원과 거기에 호응하길 꺼려하는 나쁜 공무원으로 지금 나누게 되는 그런 식으로 해서 결국 사회적으로 어떤 통합보다는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불신을 일으키게 되는 그런 전략이 정책이 된다고 한다고 하면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어떤 정책을 펴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더불어서 말씀드렸듯이 재정 공정성을 위해서 국채를 발행하는 이 문제가 있는데 그 국채도 얼마가 될지도 모른다고 하니까 참 답답하네요. 아무튼 좀 상황이 이제 복잡하게 가고 있어요. 이게 자발적 기부라는 지금까지 없었던 어떤 이게 정책 중에 이런 게 들어갔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여러 가지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인데요.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트럼프 생각과 다른 말을 했다고 공개석상에 끌려 나온 미국 보건 전문가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미국 보건 전문가. 그러니까 질병통제예방센터의 국장인데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아랫부분에 있어요. 언론 인터뷰에서 다음 겨울 미국에서 발생할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격은 우리가 겪는 것보다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발끈한 겁니다. 어디서 이렇게 어려운 일 있다고 얘기를 하냐고. 그리고는 기자회견장에 나오라고 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And isn't that correct? It's not what he said. To say that this was going to be worse, I said it was going to be more complicated or more difficult and potentially complicated because we'll have flu and coronavirus circulating. 뭔가 마지못해 나와서 그거는 제가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요. 바로 잡겠습니다 한 것 같죠. 트럼프 대통령 옆에서 딱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기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재확산 말한 질병센터 국장은 수모를 겪었고 트럼프가 어떤 치료제를 하나 언급하면서 뭐 신의 은총 뭐 이런 취지 얘기했는데 그게 문제가 있다라고 의약품 연구개발국장이 얘기했는데 쫓겨났습니다. 김구락 교수님, 이 무슨 상황일까요? 지금 뭐 의약품 첨단 뭐 이 연구개발국 국장 이 사람은 아예 그냥 어떻게 보면 이제 좌천이 돼버린 거고요. 이분은 이제 이 인터뷰장에 나오게 해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답을 하게끔 한 거죠. 바로 잡으라고 했지만 그렇죠. 본인이 원하는 얘기를 하라는 그렇죠. 거죠. 결국엔 다른 것보다도 지금 선거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 부정적인 어떤 예측이라든가 전망을 하는 거는 본인에게 선거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뭔가 다 괜찮다, 잘 되고 있다 그렇죠. 이런 얘기만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레리 호건이 이제 한국에서 키트 받은 것도 다 싫은 거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자기의 공으로 만들어가지고 선거에 긍정적 효과를 나와야 되는데 거기 담당 부처장이 부정적 얘기를 전망을 하니까 그 자체로서 본인에게 손해가 나온다 정치적으로. 그러니 와서 다시 얘기를 해라 뭐 이런 건데 국민들은 다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건 중요한 건 방역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방역이고 그 방역이 잘 될 때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방역이 잘 될 때 선거에도 유리할 텐데 이걸 자꾸 이제 누르려고 한다 그런 것이 해결책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선거에도 저는 도움이 안 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뭔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걱정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걸 누르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요, 실제 미국에서는요,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확진자 숫자가 엄청나게 많지만 이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드러나지 않는 감염자 훨씬 많을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자, 기사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불현듯 체증인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집콕 운동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코로나를 극복하고 건강한 몸을 만드는 집콕 운동 시간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아기와 함께 할 수 있는 동작들을 배워봤는데요. 이번 주에는 어르신들이 배울 수 있는 동작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거동이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가볍게 하실 수 있는 운동 지금 바로 배워볼까요? 이 동작 이름을 굿모닝이라 부르는데요. 무릎을 펴고 아침 인사하듯이 하면 됩니다. 응용 동작으로는 스윙이 있습니다. 두 동작 모두 등을 곧게 펴야 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마지막 이 동작은 어깨와 다리까지 온 몸을 운동할 수 있는데요. 어르신들도 충분히 따라할 수 있겠죠? 조만간 얼굴 보자 언제 봤던 건 먹자 좋아 난 오늘도 기다려 더 예뻐진 것 같네 뭐가 이리 달콤해 So sweet 그럼 나도 기대해 네, 아침의 매일 영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